미국이 다시 트럼프의 손에 들어갔을 때 세계가 본 것은 단순한 정치적 복귀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하나의 경고였습니다. 미국은 이제 예전처럼 말하지 않을 수 있다. 동맹을 가치로 포장하지 않을 수 있다. 전쟁을 질서라는 말로 감추지 않을 수 있다. 시장과 돈과 권력을 더 이상 숨기지 않을 수 있다. 그리고 가장 불편한 사실은 이것입니다. 트럼프가 미국을 망가뜨리고 있는 것이 아닐지도 모릅니다. 그는 어쩌면 미국이 원래 가지고 있던 얼굴을 너무 노골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예전에 미국은 포장을 했습니다. 자유, 민주주의, 동맹, 국제질서, 세계의 리더. 듣기 좋은 단어들이 앞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뒤에는 늘 다른 것들이 있었습니다. 석유, 군사기지, 무역 압박, 달러 시스템, 제재, 정보기관, 거대한 시장. 미국은 늘 이익을 계산했습니다. 다만 예전에는 그 계산 위에 명분을 덮었습니다. 그런데 트럼프 2기의 미국은 그 명분을 점점 귀찮아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동맹도 돈으로 봅니다. 관세도 무기로 씁니다. 전쟁 위험도 협상 카드로 올립니다. 그리고 권력과 가족 사업의 경계마저 흐려집니다. 그래서 오늘 질문은 단순하지 않습니다. 트럼프는 좋은 대통령인가? 나쁜 대통령인가? 보수인가? 극우인가? 이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진짜 질문은 이것입니다. 미국이 모든 것을 돈으로 계산하기 시작했을 때 한국은 그 계산서 밖에 있을 수 있는가? 대답은 불편합니다. 어렵습니다. 한국은 미국과 너무 깊게 묶여 있습니다. 안보는 미국의 해구산에 묶여 있습니다. 수출은 미국 시장에 묶여 있습니다. 반도체는 미국의 대중국 전략에 묶여 있습니다. 에너지는 중동 해협에 묶여 있습니다. 금융시장은 달러와 미국 금리에 묶여 있습니다. 그러니까 트럼프의 미국은 남의 나라 뉴스가 아닙니다. 워싱턴의 말 한마디가 서울의 기름값이 될 수 있습니다. 백악관의 서명 하나가 한국 기업의 투자 압박이 될 수 있습니다. 미국 대통령의 선거 구호 하나가 우리 세금으로 메워야 할 안보 비용이 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오늘 영상의 핵심입니다. 트럼프가 무섭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트럼프가 보여주는 미국의 민낯이 무섭다는 이야기입니다. 첫 번째, 민낯은 관세입니다. 트럼프는 관세를 애국처럼 말합니다. 미국 노동자를 지키겠다. 중국의 불공정 무역을 끝내겠다. 빼앗긴 공장을 다시 미국으로 가져오겠다. 듣기에는 쉽습니다. 외국산 제품에 세금을 때리면 중국이 손해를 보고 미국 공장이 살아나고 미국 노동자가 일자리를 얻는다. 정치 구호로는 완벽합니다. 문제는 현실입니다. 관세는 중국 국경에서 멈추지 않습니다. 항구를 지나고 물류 창고를 지나고 부품 공급망을 지나고 기업의 회계장부를 지나서 마지막에는 소비자의 영수증 위에 도착합니다. 정치인은 관세를 중국에 날리는 주먹처럼 말합니다. 하지만 그 주먹의 충격은 중국만 맞지 않습니다. 수입 부품을 쓰는 미국 기업도 맞습니다. 가격이 오른 물건을 사는 미국 소비자도 맞습니다. 미국 시장에 제품을 팔아야 하는 동맹국 기업도 맞습니다. 그리고 한국도 맞습니다. 삼성, 현대차, SK 하이닉스, LG 에너지 솔루션. 이 이름들은 한국 경제의 장식품이 아닙니다. 한국 경제의 뼈대입니다. 그런데 이 기업들은 미국 시장과 중국 시장, 그리고 글로벌 공급망 사이에 서 있습니다. 트럼프가 중국을 때린다고 말해도 그 충격은 한국 기업의 생산비로 들어옵니다. 투자 계획으로 들어옵니다. 수출 전략으로 들어옵니다. 그리고 결국 일자리 불안으로 들어옵니다. 관세는 겉으로는 애국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세계 공급망 전체에 매겨지는 통행료입니다. 그리고 그 통행료는 가장 힘이 약한 곳으로 흘러갑니다. 대기업은 가격을 올립니다. 정부는 국가 안보를 말합니다. 정치인은 강한 미국을 말합니다. 하지만 마지막 계산서는 평범한 사람에게 갑니다. 더 비싼 차를 사야 하는 사람, 더 비싼 전자제품을 사야 하는 사람, 더 높은 물가를 견디어야 하는 사람, 수출이 흔들릴 때 일자리를 걱정해야 하는 사람. 이것이 관세의 진짜 얼굴입니다. 중국을 때린다고 말하지만 사실은 세계 경제 전체를 협박하는 방식입니다. 그리고 한국은 그 협박의 바깥에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아주 안쪽에 있습니다. 미국은 한국에게 말합니다. 우리 시장에 들어오고 싶으면 더 투자하라. 우리 안보 우산 아래 있고 싶으면 더 부담하라. 중국 견제에 함께하려면 애매하게 서 있지 말라. 외교 문장으로 쓰면 부드럽습니다.
하지만 본질은 차갑습니다. 너희는 동맹이다. 하지만 무료는 아니다. 너희는 친구다. 하지만 계산서는 따로 있다. 여기서 두 번째 민낯이 드러납니다. 동맹입니다. 미국은 오랫동안 동맹을 가치의 언어로 설명했습니다. 함께 자유를 지킨다. 함께 민주주의를 지킨다. 함께 국제 질서를 지킨다. 하지만 트럼프는 동맹을 다른 방식으로 봅니다. 얼마를 내고 있나? 얼마를 부담하고 있나? 왜 미국이 남의 나라를 공짜로 지켜야 하나? 이 질문은 미국 안에서는 꽤 강하게 먹힙니다. 솔직히 말해 완전히 틀린 질문도 아닙니다. 미국 노동자 입장에서는 물을 수 있습니다. 왜 내 세금이 유럽의 안보에 쓰이는가? 왜 미국이 계속 세계의 경찰이어야 하는가? 왜 부자 나라들이 자기 국방비를 미국 뒤에 숨기는가? 트럼프는 바로 그 분노를 잡았습니다. 그리고 동맹을 압박했습니다. 더 내라. 제대로 내라. 아니면 미국의 보호를 당연하게 여기지 마라. 겉으로 보면 효과가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유럽은 국방비를 늘렸습니다. 나토 국가들은 더 많은 돈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트럼프는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봐라. 내가 압박하니 그들이 냈다. 하지만 진짜 문제는 돈이 아닙니다. 신뢰입니다. 동맹은 보험 상품이 아닙니다. 동맹은 위기 때 서로를 믿을 수 있다는 약속입니다. 그런데 동맹이 계약서처럼 변하기 시작하면 모든 나라가 계산기를 꺼냅니다. 미국이 정말 우리를 지킬까? 대통령이 바뀌면 약속도 바뀌는 것 아닐까? 우리가 더 많이 내도 미국은 또 더 요구하지 않을까? 이 불안은 유럽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한국에게도 바로 연결됩니다. 한국은 미국의 안보 우산 아래 있습니다. 북한의 핵 위협 앞에서 미국의 확장 억제는 한국 안보의 핵심입니다. 하지만 미국이 동맹을 거래로 보기 시작하면 한국도 같은 질문 앞에 서게 됩니다. 너희는 얼마를 낼 수 있나? 미군 주둔 비용을 얼마나 더 부담할 수 있나? 미국 무기를 얼마나 더 살 수 있나? 미국 안에 얼마나 더 투자할 수 있나? 중국과의 관계에서 얼마나 더 미국 편에 설 수 있나? 이것은 단순한 방위비 협상이 아닙니다. 국가의 생존 조건이 가격표로 바뀌는 순간입니다. 동맹이 가치가 아니라 청구서가 되는 순간입니다. 그리고 그 청구서는 정부가 받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 국민이 냅니다. 세금으로 냅니다. 물가로 냅니다. 기업 부담으로 냅니다. 외교 선택지 축소로 냅니다. 트럼프의 동맹관이 무서운 이유는 여기에 있습니다. 그는 동맹을 파괴한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더 공정하게 만들겠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그 공정함의 언어 뒤에는 차가운 계산이 있습니다. 미국이 제공하는 보호에는 가격이 있다. 그리고 그 가격은 미국이 정한다. 이것은 동맹이 아닙니다. 적어도 우리가 알던 의미의 동맹은 아닙니다. 이것은 보호비를 받는 제국의 방식에 제국의 방식에 더 가깝습니다. 세 번째, 민낯은 전쟁과 에너지입니다. 트럼프는 힘을 통한 평화를 말합니다. 강해야 적이 물러난다. 약하게 보이면 도발이 온다. 압박해야 전쟁을 막을 수 있다. 이 논리는 미국 정치에서 오래된 논리입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에게 설득력 있게 들립니다. 특히 이란 문제에서는 더 그렇습니다. 이란의 핵 프로그램, 중동의 무장 세력, 이스라엘과 걸프 국가들의 안보, 호르무즈 해협, 이 모든 것은 미국 대통령에게 거대한 압박입니다. 트럼프는 이런 문제를 긴 외교보다 힘의 과시로 풀려 못합니다. 제재를 강화합니다. 군사 옵션을 꺼냅니다. 상대가 물러서도록 압박합니다. 하지만 중동에서 힘을 과시하면 그 대가는 언제나 기름값으로 번역됩니다. 호르무즈 해협은 지도 위에서는 작은 길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세계 경제에서는 목줄에 가깝습니다. 그곳의 원유 흐름이 흔들리면 충격은 순식간에 아시아로 옵니다. 특히 한국은 자유롭지 않습니다. 한국은 에너지 자원이 부족한 나라입니다. 기름과 가스를 밖에서 가져와야 합니다. 공장은 에너지를 먹고 돌아갑니다. 물류는 연료를 먹고 움직입니다. 가정은 전기요금과 난방비를 냅니다. 그래서 중동의 긴장은 한국 사람에게 먼 이야기가 아닙니다. 미국에서는 그것을 이란 압박이라고 부릅니다. 워싱턴에서는 전략적 억제라고 부릅니다. 군사 전문가들은 해상교통로 보호라고 부릅니다. 하지만 한국의 평범한 사람에게는 다른 이름으로 옵니다. 휘발유 가격, 전기요금, 택배비, 식료품 가격, 기업 비용, 그리고 다시 물가.
전쟁은 멀리서 일어납니다. 하지만 가격표는 가까운 곳에 붙습니다. 정치인은 지도 위에서 선을 긋습니다. 장군은 해협을 말합니다. 석유시장은 리스크를 말합니다. 하지만 마지막에는 누군가의 월급이 줄어듭니다. 누군가의 장바구니가 가벼워집니다. 누군가의 사업 비용이 올라갑니다. 트럼프가 이란을 압박한다고 말할 때 한국 사람은 그것을 미국과 이란의 충돌로만 보면 안 됩니다. 그것은 한국 경제의 약점을 건드리는 문제입니다. 한국은 강대국의 선택을 직접 결정하지 못합니다. 하지만 그 선택의 비용은 피하기 어렵습니다. 이것이 중간에 낀 나라의 현실입니다. 한국은 선진국입니다. 반도체 강국입니다. 수출 강국입니다. 하지만 에너지 해협 하나가 흔들리면 불안해집니다. 미국의 수출 통제 한 줄에 기업 전략이 흔들립니다. 방위비 협상 앞에서 국가 재정이 흔들립니다. 트럼프는 이 세계를 더 부드럽게 만들 사람이 아닙니다. 더 거칠게 만들 사람입니다. 더 노골적으로 만들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노골성의 끝에는 항상 같은 것이 있습니다. 돈입니다. 네 번째 민낯은 바로 그 돈입니다. 정확히 말하면 권력이 돈이 되는 방식입니다. 트럼프는 자신을 기존 정치와 싸우는 사람으로 포장합니다. 워싱턴 기득권과 싸운다. 딥스테이트와 싸운다. 낡은 금융 시스템과 싸운다. 국민에게 권력을 돌려준다. 이 말은 강합니다. 기존 시스템에 실망한 사람에게는 특히 강합니다. 은행은 믿을 수 없다. 믿을 수 없다. 언론은 믿을 수 없다. 관료는 믿을 수 없다. 법원도 믿을 수 없다. 믿을 수 없다. 그러니 기존 질서를 부수어야 한다. 트럼프는 이 분노를 잘 압니다. 그리고 암호화폐는 이 서사와 잘 맞습니다. 중앙은행이 통제하지 않는 돈, 정부가 마음대로 찍어낼 수 없는 돈, 개인이 직접 소유하는 금융자유. 듣기에는 매력적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냄새가 납니다. 자유의 냄새만 나는 것이 아닙니다. 돈의 냄새가 납니다. 정말 이것이 개인의 자유를 위한 것인가? 아니면 권력자의 새로운 돈벌이인가? 트럼프 가족과 관련된 암호화폐 사업은 이미 큰 논란을 낳고 있습니다. 월드 리버티 파이낸셜 같은 이름은 단순한 회사 이름처럼 들리지 않습니다. 그 안에는 정치 브랜드가 들어 있습니다. 트럼프라는 이름이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름은 시장에서 가격이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단순히 돈을 벌었다는 사실이 아닙니다. 정치인 가족도 사업을 할 수 있습니다. 합법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합법이라고 해서 깨끗하다는 뜻은 아닙니다. 합법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깨끗하다는 뜻은 아닙니다. 문제는 불법이냐 아니냐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문제는 권력과 시장의 경계가 무너지는 속도입니다. 한쪽에서는 대통령이 암호화폐 규제 방향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다른 한쪽에서는 그 가족이 암호화폐 사업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시장은 이것을 순수한 사업으로만 보지 않습니다. 시장은 권력의 냄새를 맡습니다. 누가 백악관에 가까운가? 누가 규제 완화의 수혜를 받을 수 있는가? 누가 대통령의 이름을 브랜드로 쓸 수 있는가? 이 질문들이 가격이 됩니다. 대통령이 직접 명령하지 않아도 됩니다. 권력 주변에 있다는 사실만으로 돈이 움직일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기대를 삽니다. 접근권을 삽니다. 상징을 삽니다. 이름을 삽니다. 그리고 그 이름이 대통령의 이름이라면 문제는 더 심각해집니다. 민주주의에서 공직은 개인 사업의 광고판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권력은 공공의 신뢰 위에 서야 합니다. 하지만 권력이 가족 브랜드와 결합하는 순간 사람들은 묻게 됩니다. 이 결정은 국가를 위한 것인가? 아니면 특정 사업 생태계를 위한 것인가? 이 규제 완화는 혁신을 위한 것인가? 아니면 가까운 사람들의 시장 가치를 올리기 위한 것인가? 이 질문이 생기는 것만으로도 민주주의는 상처를 입습니다. 진짜 위험은 여기서 시작됩니다. 트럼프 지지자들은 이것을 정치적 공격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기존 권력층이 트럼프를 두려워해서 공격한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사법 시스템도 믿을 수 없고, 언론도 믿을 수 없고, 수사기관도 믿을 수 없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기관을 불신하게 만드는 정치에는 대가가 있습니다. 언론을 적으로 만들고, 법원을 적으로 만들고, 검찰을 적으로 만들고, 정보기관을 적으로 만들고, 선거 결과마저 의심하게 만들면 마지막에 남는 것은 제도가 아닙니다. 한 사람에 대한 충성입니다. 그 순간 민주주의는 제도에서 감정으로 바뀝니다. 법치에서 진영으로 바뀝니다. 공적 책임에서 개인 숭배로 바뀝니다. 트럼프의 미국은 단순히 보수적인 미국이 아닙니다.
트럼프의 미국은 불신을 연료로 쓰는 미국입니다. 그리고 그 불신 위에서 돈이 움직입니다. 시장이 움직입니다. 권력 주변 사람이 이익을 얻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단순한 정치 갈등이 아닙니다. 이것은 국가 운영 방식의 부패입니다. 조용한 부패입니다. 합법의 외피를 입은 부패입니다. 사람들이 너무 익숙해져서 더 이상 놀라지 않는 부패입니다. 가장 무서운 부패는 숨어있는 부패가 아닙니다. 대놓고 벌어지는데도 사람들이 그냥 지나치는 부패입니다. 다들 원래 그러잖아. 정치인은 원래 돈 벌잖아. 권력 잡으면 원래 자기 사람 챙기잖아. 이런 체념이 퍼질 때 민주주의는 천천히 썩습니다. 소리 없이 썩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사람들은 깨닫습니다. 법은 아직 있습니다. 선거도 아직 있습니다. 국회도 아직 있습니다. 언론도 아직 있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그것을 진심으로 믿지 않습니다. 이것이 트럼프 2기가 보여주는 가장 어두운 장면입니다. 미국은 아직 강합니다. 군대도 강합니다. 달러도 강합니다. 기술도 강합니다. 기업도 강합니다. 하지만 강한 나라가 항상 건강한 나라는 아닙니다. 겉으로는 강하지만 안에서 신뢰가 무너지는 나라가 있습니다. 동맹은 불안해합니다. 국민은 서로를 적으로 봅니다. 제도는 진영의 도구가 됩니다. 돈은 권력 주변으로 몰립니다. 그리고 세계는 묻기 시작합니다. 이 나라를 아직 믿어도 되는가? 한국에게 이 질문은 무겁습니다. 한국은 미국을 완전히 거부할 수 없습니다. 거부할 수 없습니다. 안보상으로도 그렇습니다. 경제상으로도 그렇습니다. 기술상으로도 그렇습니다. 한국은 미국 없이 전략을 짜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미국만 믿고 가기에도 점점 위험해지고 있습니다. 이것이 한국의 딜레마입니다. 중국은 가까이 있습니다. 북한은 바로 위에 있습니다. 일본과는 협력해야 하지만 역사 문제가 남아 있습니다. 러시아는 더 예측하기 어려워졌습니다. 그리고 미국은 여전히 필요하지만 점점 더 비싸지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미국의 보호를 신뢰라고 불렀습니다. 이제는 그것을 비용이라고 불러야 하는 순간이 오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미국 시장 진출을 기회라고 불렀습니다. 이제는 그것을 투자 압박과 관세 리스크로 함께 계산해야 합니다. 예전에는 미국의 중동 전략을 국제 뉴스로 봤습니다. 이제는 그것을 한국 물가의 변수로 봐야 합니다. 예전에는 미국 대통령 가족의 사업을 남의 나라 스캔들로 봤습니다. 이제는 그것을 세계 최강국의 제도적 부패 가능성으로 봐야 합니다. 트럼프 2기의 진짜 의미는 여기에 있습니다. 그는 단순히 거친 말을 하는 정치인이 아닙니다. 그는 미국이 오랫동안 숨겨온 방식을 더 크게 말하는 사람입니다. 미국은 늘 이익을 계산했습니다. 하지만 예전에는 그 위에 가치를 덮었습니다. 미국은 늘 동맹에게 부담을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예전에는 그 위에 공동의 사명을 덮었습니다. 미국은 늘 중동에서 힘을 행사했습니다. 하지만 예전에는 그 위에 안정과 평화를 덮었습니다. 미국 권력 주변에는 늘 돈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예전에는 적어도 부끄러워하는 척은 했습니다. 트럼프의 시대에는 그 부끄러움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이것이 핵심입니다. 트럼프는 미국을 완전히 새롭게 만든 사람이 아닐 수 있습니다. 오히려 기존 미국의 속마음을 더 크게 말하는 사람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더 불편합니다. 거짓말하는 사람보다 더 무서운 사람은 때로는 너무 솔직하게 자기 욕망을 말하는 사람입니다. 트럼프는 말합니다. 미국이 먼저다. 동맹도 돈을 내야 한다. 중국은 눌러야 한다. 중동은 힘으로 다뤄야 한다. 시장은 풀어야 한다. 내 가족이 그 시장에서 돈을 벌어도 문제없다. 이 말들이 지지자에게는 시원하게 들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세계의 다른 나라에게는 경고처럼 들립니다. 특히 한국에게는 그렇습니다. 한국은 미국의 전략에서 빠질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미국의 전략을 결정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계산서 안에 있습니다. 하지만 계산기를 쥔 사람은 아닙니다. 이것이 가장 불편한 진실입니다. 트럼프가 중국을 때리면 한국 기업은 공급망을 다시 계산해야 합니다. 트럼프가 동맹에게 돈을 요구하면 한국 정부는 방위비와 투자 약속을 다시 계산해야 합니다. 트럼프가 중동에서 강경하게 움직이면 한국 가게는 에너지 비용을 다시 계산해야 합니다. 트럼프가 암호화폐와 권력의 경계를 흐리면 세계는 미국 제도의 신뢰를 다시 계산해야 합니다. 이 모든 사건은 따로 떨어진 뉴스가 아닙니다. 관세, 동맹, 전쟁, 거인. 이 네 단어는 하나의 방향을 가리킵니다.
미국이 점점 더 거래의 언어로 세계를 대하고 있다는 방향입니다. 그리고 거래에서 가장 많은 이익을 보는 사람은 언제나 가장 힘이 센 사람입니다. 가장 큰 통화를 가진 나라, 가장 큰 군대를 가진 나라, 가장 큰 시장을 가진 나라, 가장 강한 플랫폼을 가진 나라. 그 나라가 규칙을 바꾸면 다른 나라는 적응해야 합니다. 그 나라가 비용을 올리면 다른 나라는 지불해야 합니다. 그 나라가 실수해도 충격은 세계가 나눠서 맞습니다. 이것이 제국의 방식입니다. 예전에 제국은 군대를 보냈습니다. 조밋. 현대의 제국은 관세를 보냅니다. 제재를 보냅니다. 금리를 보냅니다. 투자 압박을 보냅니다. 일이 보냄지이다. 안보 비용 청구서를 보냅니다. 그리고 가끔은 자유와 민주주의라는 포장지도 함께 보냅니다. 하지만 트럼프 2기의 미국은 그 포장지를 점점 덜 씁니다. 그래서 더 선명하게 보입니다. 동맹이라는 말 뒤에 있던 가격표, 안보라는 말 뒤에 있던 청구서, 자유시장이라는 말 뒤에 있던 권력의 냄새, 민주주의라는 말 뒤에 있던 돈의 흐름. 이것이 미국의 민낯입니다. 그리고 트럼프는 그것을 가렸던 커튼을 거칠게 걷어내고 있습니다. 물론 누군가는 말할 겁니다. 그래도 미국이 없으면 한국은 더 위험하다. 맞습니다. 이 말은 부정하기 어렵습니다. 한국은 미국과의 동맹이 필요합니다. 북한의 핵 위협 앞에서 미국의 억제력은 현실적인 안전장치입니다. 중국의 압박 앞에서 미국 시장과 기술 협력도 필요합니다. 그러니 이 이야기는 단순한 반미가 아닙니다. 그렇게 얕은 이야기가 아닙니다. 진짜 결론은 이것입니다. 필요한 동맹일수록 더 냉정하게 봐야 합니다. 믿어야 하는 상대일수록 더 정확하게 계산해야 합니다. 의존해야 하는 구조일수록 그 의존의 가격을 알아야 합니다. 미국을 좋아하느냐 싫어하느냐의 문제가 아닙니다. 미국이 지금 어떤 나라로 변하고 있는지를 봐야 합니다. 그 변화가 한국의 삶에 어떤 비용으로 돌아올지를 봐야 합니다. 트럼프는 미국의 예외가 아닐 수 있습니다. 트럼프는 미국의 미래가 아니라 이미 시작된 미국의 현재일 수 있습니다. 더 노골적인 미국, 더 거래적인 미국, 더 비싼 미국, 더 예측하기 어려운 미국. 이 미국 앞에서 한국은 준비되어 있습니까? 우리는 아직도 미국을 예전의 미국으로 보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자유진영의 리더, 믿을 수 있는 동맹, 세계 질서의 관리자, 민주주의의 모범. 하지만 지금 눈앞에 나타나는 미국은 조금 다릅니다. 그 미국은 묻습니다. 얼마를 낼 수 있나? 얼마를 투자할 수 있나? 얼마나 우리 편에 설 수 있나? 얼마나 우리의 리스크를 같이 떠안을 수 있나? 이 질문에 대답하지 못하는 나라는 점점 더 불안해질 겁니다. 한국도 예외가 아닙니다. 그래서 트럼프 이 길을 단순히 미국 정치 뉴스로 보면 안 됩니다. 그것은 한국 경제 뉴스입니다. 한국 안보 뉴스입니다. 한국 물가 뉴스입니다. 한국 기업 뉴스입니다. 그리고 결국 한국인의 삶에 관한 뉴스입니다. 트럼프가 옳으냐 그르냐보다 더 중요한 질문이 있습니다. 미국이 이렇게 노골적이 되었을 때 우리는 무엇을 준비하고 있는가? 아무것도 준비하지 않는다면 다음 계산서가 도착했을 때 우리는 또 놀란 척만 하게 될 겁니다. 하지만 사실 놀랄 자격도 없습니다. 신호는 이미 나오고 있습니다. 관세에서, 동맹에서, 호르무즈에서, 코인에서, 그리고 미국 권력의 언어에서. 트럼프는 그 신호를 숨기지 않습니다. 오히려 너무 크게 말합니다. 미국이 먼저다. 문제는 그 다음이다. 다음입니다. 미국이 먼저라면 한국은 몇 번째입니까? 그리고 그 순서를 유지하기 위해 우리는 얼마를 내야 합니까? 이 질문이 불편하다면 바로 그 지점에서 현실을 봐야 합니다. 현실은 늘 불편한 질문으로 시작됩니다. 지금 가장 불편한 질문은 이것입니다. 미국은 아직 동맹의 리더입니까? 아니면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청구서를 보내는 제국이 되어가고 있습니까? 트럼프는 그 답을 말로 설명하지 않습니다. 그는 행동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관세로 보여줍니다. 방위비 압박으로 보여줍니다. 중동 정책으로 보여줍니다. 코인으로 보여줍니다. 권력 주변의 돈 냄새로 보여줍니다. 그리고 한국은 그 행동의 비용을 피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그 계산서는 언젠가 도착합니다. 문제는 그때 우리가 놀라느냐가 아닙니다. 문제는 그 계산서를 보고도 계속 이것을 동맹이라고만 부를 수 있느냐입니다.